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유한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내 손을 놓지 말아요. 요즘 가족끼리 대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소통이 부족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가정을 돕자는 의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볕 아래 노란색 물결이 공원을 수놓습니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 윌러브유 운동본부가 주최한 새생명사랑 가족 걷기 대회. 핵가족화와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줄어드는 요즘 가족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독거노인과 다문화, 소외 가정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벌써 16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란, 콜롬비아 대사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만여 명이 모인 자리.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의장대의 연주와 전통 의장대의 전통 무예 시범에 아이들은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본격적인 걷기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가족과 걸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어주기, 칭찬하기, 아이 목마 태우기 등 가족 사랑이 담긴 특별한 퍼포먼스가 마련된 코스마다 웃음이 넘쳐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종병원 등이 후원으로 동참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거둔 성금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소외 가정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저희 권혁진 국제 윌러브유 운동본부 이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족의 소중함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진 시기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걷기 대회 교수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는 정말 그 따뜻한 봄 날씨에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행복을 알리는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각국 대사님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가족의 사랑을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참가한 가족분들은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많은 사랑을 또한 가족 간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통해서 소통의 시간들을 가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걷기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 다문화 가정 복지 소외 과정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했는데요. 그 다문화 가정들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기관이 많은 관심과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리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주 문제, 국제 결혼 문제에 의해서 이제는 세계가 한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급변하는 사태를 맞이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와 사회의 혼란이 없도록 미래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단체는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받는 가정이라든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가정, 국적이 달라서 그 복지의 사각지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 등 말 못할 사정에 있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돕는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고 1인 가구, 굉장히 가족의 화합,
그러니까 가정을 되살리자 이런 의미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큰 의미에 이제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 나온 거둔 지원금들은 어떻게 수익금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상으로 보면 가난은 그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 돕는 일이 그 중요하고 또한 한 분 한 분 도와가며 그분들의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의 수혜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 그 본부에서 각 시, 구청 그리고 기관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심사해서 그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수혜자는 총 그 3천만 원으로 예. 생계비는 각 100만 원씩, 의료비는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네. 영등포의 글로벌 센터 같은 경우는 추천한 다문화 가정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노원구도 1,000만 원, 경기도 성남시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수원시는 2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지진으로 전 세계인들의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10,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조 현장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윌러브 운동본부에서도 역시 이런 재난재해 같은 구조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자, 네팔 문제 지원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워낙 걷기대 행사에는 네팔 대사님과 관계자분들도 워낙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그 회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걷기대 개회식에 참가 회원들에게 네팔을 돕자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먼저 네팔 현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와 지역별 상황을 검토하여 지원할 현지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각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 및 구호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위로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다 되기 전에 월급이 바닥이 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월급 보릿고개. 오늘은 직장인들의 신조어 월급 보릿고개와 또 독특하게 내 월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손재원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내 월급 다 어디 갔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은 2주 후부터 월급 전까지 이른바 월급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연휴가 많이 몰려있는 달에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가정을 꾸리고 있는 11에서 15년차 직장인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연애와 사회활동이 활발한 5에서 7년차 직장인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인 12월에 가장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장 가뭄,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월급 보릿고개 해결책 1위는 주변인들과의 만남을 자제한다였습니다. 지갑이 횡하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식 및 먹는 것을 줄인다가 2위, 투잡을 알아본다가 3위였는데요. 왠지 씁쓸하네요. 하지만 씁쓸함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포의 칼치기. 여러분 칼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질주하는 차와 차 사이를 칼로 치듯 빠져나가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밤에 지금 고속도로 조명에 들어가서 상에서 멈춰버리죠. 네. 네, 다른 칼치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차선 앞으로 끼어드는 차, 바로 이런 수법이 칼치기라고 부릅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나 이렇게 오. 칼치기 했다 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무리한 칼치기, 지금처럼 차량의 전복 사고를 부를 수도 있죠. 네, 칼치기는 전문 스턴트맨도 꺼려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인데요. 이 칼치기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보험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방금 보신 이 칼치기 수법입니다. 근데 칼치기 수법이 최근 들어서는 교묘하게 좀 발전되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칼치기가 차 2대가 함께 공범을 하면서 펼친다고 하는데요. 일단 범행 대상 같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행 대상은 일단은 이제 심야 시간에 과속 차량이 보이면은 이 사기단들이 그 차를 노리게 됩니다. 이제 수법은 지금 나온 것처럼 차량 2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학 끼어들었었는데 이제는 앞에 한 대가 우선 씁니다. 그 한 대가 보통 외제차가 되고, 그 앞에 또 한 대가 끼어들면서 맨 앞차가 급 정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외제차, 그 다음 피해자 차가 일률이 사고가 나면서 이 칼치기 사고가 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때 이때 사용되는 외제차들은 대포차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 사기단들의 차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함께 타게 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개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사기단들이 조작이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사고가 났던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께 다뤘었죠. 이 차량 미수선비를 미리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각 차에, 즉 외제차 맨 앞에 했던 칼치기, 즉 급 정거를 했던 차들에 있는 개인들의 이 보험금 역시도 나중에 위임장을 통해서 이 사기단들이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궁금증은 그 외제차들은 어떻게 된 건가? 대부분이 다 이 대포차, 즉 사채업자들 소유가 되는데요. 원래 그 사채업자들에게 차를 맡겼던 실소유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이 사기단들이 또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칼치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일단 크게 2가지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보험은 뒷차가 100%를 책임진다, 이런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기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급정거 관련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보셨을 때 그냥 100% 물어주지 마시고 보험사에 꼭 항변을 하시기 바라고, 현재 외제차 관련 사고는 100%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외제차 관련 피해가 났을 때는 다시 한번 보험사에 이런저런 모든 정황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고 차량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태워가지고 사고를 지금 조작을 한 거죠. 알바생을 한 200여 명 정도를 동원했고, 그렇게 챙긴 보험 사기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명의 위임장을 알바생들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쉽게 말하면 위임장을 가지고 나 대신 죽어달라, 나 대신 결혼해달라, 이렇게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하는 것 말고는 전부 위임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위임장만 가지면 그 사람의 재산 관리라든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이고요. 네. 돈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도 위임장만 넘기면, 위임증만 있으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고가 났을 때 결국 보험사에게 또는 그 가해 차량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임장만 가지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쓴 위임장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차량의 소유권 및 권한을 전체 다 위임한다. 차량의 파손 시 모든 피해 보상과 또 피해를 줬을 경우 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위임장 내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직접 이거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쓰게 하고 이제 보험금은 피해액 혹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위자료까지도 함께 지급하는데. 근데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차액 170만 원 정도는 보험금을 타게 되면 이 사기단들이 모두 갖게 됐다고 하는데, 그 외제차 관련해서는 이 대부분이 다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그 외제차를 사채업자한테 뺏긴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임장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관련한 이 수선비 같은 것들은 모두 이 사람한테 주시오. 이렇게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 소유주가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그쪽 계좌에 그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을 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어쨌거나 위임장 하나로 아르바이트생도 공범이 된 셈인데요. 네. 바로 이 아르바이트생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잠깐 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또 밟는 거예요, 그냥 정지로.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도 있고 학비 문제도 있고 생활비 문제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네, 결국 취업이 안 되는 대학생들을 미끼로 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뭐 사건 경위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막 그렇게 그 운전이 미숙한 경우도 있으니까 훈련도 시키고 심지어는 무전을 통해서 앞에 가면서 지금 밟어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면서 훈련까지 시켰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네. 안타까운 게 이제 미취업생들이기도 하고 어린 대학생들인데 저게 여러 명이 같이 사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 공갈 내지 사기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에서 가중처벌이든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돈이 궁하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리미리 운전 연습을 시키고 어쨌든 추돌을 네. 당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다치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동승석, 조수석으로 또 바꿔 태워주기도 하고 아예 사고 전문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또 운전을 시키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생들 뭐 생활비나 뭐 학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사기인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까지 정확히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이 아닌 탈법이나 불법을 통해서 돈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하면 아무리 용돈이 구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네.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이런 칼치기 보험 사기 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당했다 의심이 들면 네.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해안 군 철책 철거. 동해안을 달리다 보면 시야를 가리는 철책 때문에 바다를 만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 일부를 정부가 철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1월 내용입니까? 16일에 이제 강원도 우리 가다 보면 정말 전망 좋은 데는 다 이제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보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그 8군단이 이제 동해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의 지역 경제 육성 책에서 보면 강원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동해 아닙니까? 동해에 대한 접근성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1월 16일 강원도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개혁 어떤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최근에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철거하기로 이제 총 길이가 26.4km인데 이게 철거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원도의 60년 수건산업이라고 수건산업이라고 얘기하던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강원도가 이제 서해안도 마찬가지면 안보 문제랑 직결된 장소이기도 하고 늘 안 풀어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안보의 틀 속에서 얼마나 이제 또 경제와 생활 편의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 거고요. 이번에 풀린 거는 참고로 보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한 426km가 해안인데 그 중에 210km 정도가 철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210km?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0km 넘게 이렇게 걷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26.4km 구간을 걷어내기로 지금 한 건데요. 문제는 미관상으로는 걷어내는 게 좋은데 이제까지 어떤 북한의 사례 같은 걸 보더라도 철책이 없을 때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안보가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뭐 많은 토론과 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30년이고 최근 5년에는 특별히 저게 막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철책을 41곳을 철수하게 된 이유는 다른 대체 감시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조금은 흉물스러울 수 있는 이 철조망 대신에 대행할 수 있는 감시 장비가 있고 그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부담 일부를 또 지자체가 뭐 속초시라든가 강릉시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협의가 돼서 저 철조망보다는 더 감시 장비가 뭐 소위 말하는 보안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아마 그 감시 장비로 대체되는 거지 뭐 철조망을 다 무조건 설치하고 그냥
내버려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과연 저 대체 감시 장비가 철책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워낙 민감한 지역이. 근데 사실은 저 문제는 지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방산비리 지금 뭐 지금 국정조사 중이고 수사 중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잠수함 98년도 강원 속초에서 발견 잠수정은 저게 그냥 떠서 그냥 이렇게 떠내려온 걸 발견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 해군 소나가 어군 탐지기용 소나를 부착했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 장비를 제대로 정말 정품을 써서 우리 해군이 이 그 잠수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어군 탐지기용 소나를 쓰는 판에 뭐 저런 철책을 만들어 놓고 잠수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은 자기 할 일을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 부분 합리적으로 좀 풀 건 풀고 뭐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정을 내린 건 결국 내수를 살리자.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 통계 자료 보면 관광 수입에 뭐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아마 지금 보면은 강릉시, 동해시, 삼청시, 삼척시, 양양군 이런 쪽이 이제 결과적으로 한 30년 만에 이제 이기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함께 관광 수입과 함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좀 더 가깝게 동해안 해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버티면 산다. 연예인들의 얼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논란과 구설에도 버티기에 나서는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개그맨 장동민 씨입니다. 최근엔 삼풍백화점 피해자에 대한 막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멍청한 게 왜? 난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다니까. 그래, 난 너한테 다 말할 거야. 맞아. 그런 적 있어. 맞다. 맞다. 맞아, 이야. 여자들은 멍청해서 이게 남자한테 안 돼, 머리가. 완전 비하야. 아니야, 진짜로 멍청해. 그리고 오줌 먹는 사람들이 동호회가 있어. 그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한 90% 정도가 빠져나간대.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그 물을 마셔가지고 흡수를 다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뭐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 이 여자도 다 오줌 먹고 살았잖아. 그래, 그 여자가 창시자야, 창시자. 동호회 회장이야? 그래. 예, 장동민 씨의 발언에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 목소리, 바로 동료 개그맨인 유세윤 씨와 유상무 씨의 목소리인데 이들이 함께 진행을 하던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말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 지금 장동민 씨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일단 이 고소를 한 상품 상존자 오줌을 먹거나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차 팟캐스트 관련 논란은 장동민 씨가 어떤 식의 사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 갔는데 실은 저건 이제 어제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제 오줌 먹는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삼풍백화점 이제 생존자를 일종의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삼풍백화점 그 상존자 A 씨가 고소를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오줌을 먹었다는 자체의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병원 측 관계자와 함께 설명을 했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삼풍백화점 문제로 커지게 되니까 이제 어제는 장동민 씨가 이제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 하차와 함께 전격적으로 이제 또 한 번에 아마 이렇게 수순이 되면 당분간 좀 출연이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이제 사건이 커지고 어떻습니까? 모욕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허위 사실인 건 제가 저 당시 사건 당시에서 구출됐던 여성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좁은 데서 일자로 누워서 꼼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변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변을 받아 먹어 생존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음식물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휴지만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라는 건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들으면 일단 모욕스럽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쏟아내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여성이 뭐 따지자는 건 아니면 남자 입에서 뭐가 못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게 여성의 힘 때문이지.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게 아마 팟캐스트 때문에 너무나 과감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팟캐스트가 저렇게 좀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라디오라는 건 아날로그 아닙니까? 네. 그냥 내뱉으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제 팟캐스트 시스템은 디지털입니다. 자기가 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녹음이 되고요. 그게 또 하나 SNS나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무한대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민 씨가 속한 저 개그팀의 팟캐스트도 하나하나가 지금 다 까발려져가지고 들어지고 있는데
뭐 첫 번째 김구라 씨는 이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었었고 장동민 씨였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제 사건 사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연예부 기자들이 또 지금 과거에 좀 논란이 될 만한 팟캐스트를 다 듣고 지금 또 그걸 집요하게 취재를 들어가고 있어서 네. 아 이게 말이라는 거 방송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 쏟아진 화살이다 이렇게 봐야 네, 돼요. 일단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식스맨을 뽑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일이 불거졌을 때는 라디오 DJ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한 서너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하차한다 뭐 이런 말이 없는데 괜찮습니까? 버티면 된다, 버티면 지나간다, 뭐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도 진행하는 게 많으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문제가 되면 다 모든 방송을 하차를 하고서 그랬죠. 뭐 김구라 씨도 그렇고 옛날 강호동 씨도 그랬고 뭐 1년 정도는 자기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자숙하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정말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진행하는 방송들이 많아지면서 그런지 요즘 연예인들은 조금 그런 데들에 대해서 좀 예의를 잘 모르는 무례한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근데 간보기로 보이는 거죠.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빠지면 좀 여론이 가라앉을까? 두 개 빠져볼까?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수만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개그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민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친감을 갖고 있었지만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저희가 꽤 상당 기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숙은 하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하나 두 개 빠지면서 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인들 앞으로 그러니까 팟캐스트든 굉장히 발언에 좀 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러버덕 큰 고니.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지난 2007년부터 해외 도시를 순회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러버덕 기억하십니까? 서울시가 이 러버덕을 벤치마킹해 한강을 대표하는 대형 큰 고니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제동에 걸려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단 예산이 좀 14억 정도 들어간다. 꽤 큰 돈이 들어가요. 많이 14억 들어가고 이면. 또 이제 네. 한강 보면 뭐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수상 택시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 러브등은 석촌 호수에 저 안에는 뭐 아무것도 다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조형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끌었는데 한강에다가 이걸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와 안전성 문제를 이제 의회가 제기를 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저 큰 고니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버덕이었는데 오리였는데 큰 고니인데 이게 이제 과연 서울시를 상징하는가 봤더니 서울시하고 한강을 상징하는 예, 한강에 상징하는가 했더니 한강에는 오히려 큰 고니가 잘 없고 큰 고니는 경기도 저쪽 경기도 남부 쪽에서 있는 거였기 때문에 과연 큰 고니가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또 이런 인문학적인 이제 논란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는 이걸 그냥 따라 베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시 조형물 큰 범위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건데요. 우리 정철진 컬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역사성이나 문화와 안 맞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상의 문제나 돈 문제도 있지만 이게 서울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고니가 그래서 서울시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예산 진행이 되다가 떨어진 게 많고요. 사실 뭐 한강변에 무슨 괴물에 나온 괴물 같은, 네.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에 나온 네. 괴물이죠. 네, 예. 네. 그런 것도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런 것도 논란이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도시 조형물이라는 것들은 그 자연스러움과 문화, 뭐 역사성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예. 도시를 그냥 미술 작품 꾸미듯이 꾸미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저런 발성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물론 뭐 재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뭐 네, 항상 바로 논란거리가 지금 되는 보여드리는 영상이 한강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괴물,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모양도 굉장히 뭐 흉물스럽다, 재미있다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괴물 앞으로 어떤 꼬마 아이가 다가갔다가 괴물이 정말로 괴물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영상도 봤는데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이게 거예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청계천에 이명박, 그다음에 디자인 서울에 뭐 오세훈 뭐 이래 됐는데 박원순의 서울은 뭐지가 참 뭐 예를 들어서 뽀로로 택시 뭐 이건 알겠는데
1000만 이상 사는 대도시에서 박원순 브랜드의 아젠다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좀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급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70년대에 개발연대를 상징하는 게 강변북로가 올림픽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한강을 놓고 보면 네네. 그럼 시민들이 접근성을 막고 있거든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 효율성의 상징이 강변대로와 올림픽도로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를 지하화하면서 수변 공간 아까 철책 뭐 강원도에 철거하듯이 강을 완전히 그 한강을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하겠다.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관광 예를 들어 상품화 시키겠다라는 이런 큰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찬반 토론과 그다음에 추진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면서 어떤 이미지 전략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 캐릭터로 계속 서울시를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근데 이런 작은 아이디어 가지고 천만 시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러버덕이나 큰 고니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한 데 있어 시장이 갖고 있는 엄청난 고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형 아젠다를 잘 찾지는 못하고 있고 뭐 광화문을 넓혔다 좁혔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잽에 가깝다.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21세기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어떤 그 큰 어떤 그 아젠다 전략에서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MB 하면 청계천 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박 원장님 말씀하시지 여기저기에서 서울을 특징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까 괴물을 보면 정말 꿈에 나타날까봐 꿈이 이제 뒤숭숭할 것 같은데 저기다 5만 원짜리를 붙여도 2억 원, 3억 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곤욕을 치르는 게 남대문 시장 상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맡고 네.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청계천 고가를 철수하게 되면서 과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 거기에다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실제로 대성공을 거둬서 그 모델을 쓰겠다는 건데 지금 남대문 시장 상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은 분명히 올 텐데 그 관광객들이 내려와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과연 물건을 살 것인가? 교통 정체와 주차 문제 때문에 전혀 남대문 시장하고는 이게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분들은 저 고가 공원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고가 도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네. 네, 계획이고 이미 개방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 계속 저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의 록봉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도심 재개발을 하는 진영인데 저게 몇십 년 걸리거든요. 몇십 년 걸리면서 지금은 옛날 그 과거 어떤 그 구공장 건물이 스시 마켓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제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저렇게 졸속으로 저게 할 수 있는 일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박원순 브랜드의 21세기형 서울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저런 것들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단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캐릭터에만 좀 매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벤트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번 좀 큰 그림의 그림을 그려봐 달라는 우리 박상은 소장의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눈물의 이임식.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눈물의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 총리로 임명된 지 70일 만인데요. 사실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송환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이딴 말바꾸기 논란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던 게 결정타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물러나셨는데. 저는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어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 이완구 총리가 이제 충남지사를 할 때 세종시 문제로 사퇴를 합니다. 굉장히 큰 정치적 결심이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돕게 되고 그 뒤에도 혈액암이라는 굉장히 희귀병을 앓게 되면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화려하게 이제 수산 대안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집권도 하게 되고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원내대표도 하게 되고 전격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혈액암을 극복하고 급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항상 하산 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정점에서. 네. 정치적 정점에서 그야말로 추락을 해버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는데 이완구 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정치인이든 인생이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완구식 방법이 있고 태진아식 방법이 있고 나훈아식 방법이 있다. 어떻게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왕구식 방법은 사안 자체는 3천만 원을 줬다 안 줬다의 공방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이왕구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비했을 때 이 3천만 원 논란은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완종 회장을 잘 알긴 알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이다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좀 나올 때 충청도 말투가 이렇다 해서 충청도민 자기 고향인 방광까지 샀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서 3천만 원이라는 이건 온데간데였고 이완구 총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각인이 찍혀버리는, 그래서 다른 프레임의 가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태진아 씨 문제는 동정심에 호소를 했으나, 그러니까 그 USA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나훈아식 모델은 국면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나훈아식 방법으로 성공한 게, 장인의 좌익 경력이 논란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 국면을 완전히 바꾸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내가 끊어내고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얘기인데, 처음부터 조그마한 스크래치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뭔가 좀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보니까 울먹이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예. 차를 타는 순간도 울먹이네요. 그렇죠. 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그리고 네.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70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임식에서의 마지막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간 최근의 일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공인으로서 다해야 할 엄중한 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네,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또 하나는 여백을 남기고 떠난다. 저기서 이제 진실이라는 건 3천만 원을 둘러싼 이제 법정 공방이겠죠. 검찰이 네. 수사를 할 것이고, 이제 줬다, 안 받았다, 이 문제인데, 그 진실이라면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저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총리다운 담대함, 총리다운 담백함, 진솔함을 아마 국민들이 바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치를 평생 해온 이완구 총리가 좀 간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정치를 저렇게 길게 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본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3천만 원 받았냐 안 받느냐, 우리가 저 사람을 총리로 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국민들은 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요. 심판을 다 한 상태인 거고, 지금 진실을 밝혀지는 거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의 정치적인, 글쎄요, 그것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를 다시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백을 남기고 떠난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말 바꾸기랑 이제 말 실수 때문에 스텝이 꼬인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시든 총리든 그 총리직위에 맞는 인간성이라든가 담대함 뭐 그만큼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 뭐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께서 아셔야 되는 건 우리 평범한 범인들도 그렇게 말을 실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퇴임하신 후에 시간도 있으실 텐데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29 재보선이 끝나면 검찰에서 지금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아마 첫 소환 대상이 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전 부사장 그분이 지금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완종 리스트 중에 가장 그래도 정황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일단 만들어진 부분은 홍준표 지사죠. 왜냐하면 이제 전달자가 있고, 전달자라고 말씀하신 윤 부사장이 있는 것이고, 또 전달 과정을 성완종 회장이 이제 죽기 전에 확인까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위, 그러니까 일단 줬다는 척의 어떤 상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홍 지사 소환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많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1번 타자가 홍준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실장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홍준표 지사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뭐 1순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네. 박지원 의원이 홍준표 지사와 관련해서 SNS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죠. 홍준표 지사
울무에서 곧 빠져나오리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장인이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뭐 자기가 뭐 전라도 사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을 지경에 이른 홍 지사를 두둔하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저게 사실은 박지원 의원 SNS 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여야로 갈려 있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하기 때문에 적이지만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저게 지금 이제 소환 앞두고 있는데 야당의 그 대표급 중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제 SNS를 한 게 옳으냐는 내부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박지원 의원이 홍준표 지사를 바라보는 속내를 좀 저렇게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 저기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슈퍼스타 검사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하숙집 딸과 그러니까 13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시되면 뭐 선시장에서 최고로 뭐 대접을 받고 키 13세기를 갖고 뭐 그렇게 장가를 갔는데 첫사랑하고 결혼을 할 정도로 멋있는 검사. 그다음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박철원 의원을 구속시켰던 검사. 저게 아마 청년 홍준표의 전성기라면 지금은 최고의 위기를 좀 겪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저 SNS 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비판글이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올리지 못한 나의 실수다. 앞부분만 올라갔다라고. 앞부분만 올라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도 아픈데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후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하루 이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사표 제출이 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빠른 사표 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좀 이완구 총리를 배려한다면 빨리 사표를 수리해 주는 게 맞죠. 사실은 총리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칩거 내지 총리 공간에 유폐되듯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리를 한 건 많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이제 그 무리한 그 남미 순방 일정도 있지만 사실은 위가 아프고 뭐 목이 붓는다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순방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들어오니까 사과할 건지 말 건지 순방 성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없이 정말 고생스럽게 외교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후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저 성남 비행장이 내리는 순간 대통령 머리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네. 저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예, 박 대통령 지금 순방에서 돌아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을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일단 강희용 부대변인이 아니 대통령 국가 원수의 신변 정보가 이번처럼 낱낱이 공개된 사례가 있었나? 함부로 공개한 거 부적절해 보인다. 청와대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4.29 재보선거 관련해가지고 새누리당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당이랑 어쩔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뭔가 좀 진솔한 사과를 하면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또 유체이탈합법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봐라 대통령은 아직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 표라도 더 갖고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좀 약간 몸살을 앓고 하루 이틀 쉬어야 되니까 서로 지금 멍한 거예요 사실은. 네. 멍하니까 새누리당도 아쉽고 야당도 공격 포인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좀 뻘쭘하니까 뭐 저렇게 공방을 하는데 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하루 이틀 쉬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선 앞두고 좀 지나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렇게 구체적인 병명 증상을 공개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고 그걸 두고서 그래서 야당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되게 정치적인 묘수로 이제 읽히니까 친병을 해서 네. 이제 이 정치적인 난관을 그냥 빠져나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걸 야당이 선수를 치는 거죠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뭐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뭐 그게 나간 건 아니다. 병명이 나간 건 아니고 증상 정도만 지금 나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송환용 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무섭습니다.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사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진솔한 말씀이라고 네. 했고요. 초대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사실- 여당에서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좀 저것도 이제 이상하잖아요. 내일 네. 보궐선거를 아이고. 전제로 한 그거죠.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고 지금 네 군데 다 접전 아닙니까? 접전이기 때문에 이러면 바둑으로 치면 반집 개가 바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에서 눈 터지는 반집 개가 바둑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궐선거 결과가 여든 야든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 있다라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약간 실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야당의 마음이고 한 표라도 더 얻게끔 뭐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마음이 이해 안 가는 바가 아니나 사실은 또 뭘 사과할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송환종 돌아가신 망자의 55자와 녹취록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유죄가 됐다든지 구체적인 네, 아무것도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 그것도 좀 애매한 얘기긴 하나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표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그렇죠. 일단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근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야당의 저격수 정청래 의원은 전혀 다른 예상 외의 발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SNS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복통과 고열로 고생하셨는데 대통령의 건강 걱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국정이 임해달라. 저 문제도 제가 생각이 삐뚤한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우려하는 대통령이 좀 약간 뭐 몸살 기운이 있으면 보수층들은 대통령이 정말 몸까지 상해가면서 일을 하셨구나 해서 혹시 결집되면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걱정이 반영된 문자로밖에 저는 해석이 걱정이 안 됩니다. 묻어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셨죠?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나갑니다. 네, 갑자기 끼어들어 차량 추돌을 유도하는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1번 칼치기, 2번 손치기.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이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중에 벌어진 이벤트에서 흥이 넘치는 맥주 판매원의 댄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기분 좋은 뉴스가 많지 않은데요. 끝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유쾌한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